안녕하세요. 문헌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분식회계가 왜 반복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분식회계, 이 단어는 매년 뉴스에 등장합니다. 또 회계조작입니다. 감사 의견 거절, 투자자 피해, 그리고 또 사람들은 댓글을 답니다. 아직도 그런 짓을 하나? 결국 탐욕의 문제 아닌가요? 대표이사 구속시켜야죠. 하지만 저는 이런 현상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분식회계의 본질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들을 몰아붙이는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거짓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번 분기만 넘기자. 다음 달엔 회복될 거야. 그 작은 타협이 쌓여 결국 하나의 관행이 됩니다. 상장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이, 스타트업에서는 투자 압박이, 공공기관에서는 평가 압박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거짓을 유혹합니다. 먼저 상장회사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장사 A기업의 CFO는 매출 하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다 빠집니다. 보고서만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나 다름없습니다. CFO는 회사의 위기라는 핑계로 회계 기준을 바꿉니다. 납품 완료가 아닌 계약 체결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기로 하고 거래처에게 압박하여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겠다고 통보합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회사의 새로운 기준이자 관행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회계는 현실이 아니라 기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스타트업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타트업 B사는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투자자에게 보여줄 재무자료를 검토하던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발표 전에 밸류를 2배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고객에게 돈을 받지도 않았고 서비스도 완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 담당자는 곧 받을 돈이니까 라며 계약금 전액을 매출로 잡았습니다. 당장은 숫자가 좋아 보였고 투자 미팅도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투자 이후 매출이 예상대로 이어지지 않자 회사는 거품 낀 실적을 해명하느라 신뢰를 잃었습니다. 겉으로는 투자를 앞당긴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신뢰를 앞당겨 소모한 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내년 예산이 줄어듭니다. 성과 지표가 안 맞으면 감사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이런 장면이 반복됩니다. 실제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는 계약이 체결되고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집행 완료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보고서에는 계획보다 빠르게 실적이 달성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누구도 나쁜 의도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단지 예산을 모두 써야 하고 지표를 채워야 한다는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일 뿐입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시작된 게 바로 관행의 시작입니다. 결국 거짓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가 만듭니다. 성과를 절대시하는 시장, 성장만 바라보는 투자자, 지적을 두려워하는 조직 문화, 그 속에서 숫자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번만 조정하자, 나중에 바로잡자. 그렇게 타협이 일상이 되면 진실은 점점 사라지고 정직한 회사는 이상적인 단어로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성과를 보는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식회계는 탐욕보다 압박에서 시작됩니다. 실적이 떨어지면 주가가 내려가고 주가가 내려가면 경영진의 자리와 보상이 흔들립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누구라도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의 방식입니다. 지금의 기업은 여전히 이번 분기 실적이라는 짧은 잣대로 경영자를 평가합니다. 그 결과 당장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미래의 신뢰를 끌어다 쓰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숫자의 크기보다 숫자의 질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 늘어도 현금이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고 이익이 커져도 그게 일시적이라면 위험 신호입니다. 성과를 판단할 때는 지속성, 현금 흐름, 신뢰도 같은 질적 지표가 함께 평가되어야 합니다. 결국 조정할 이유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압박 대신 신뢰로, 단기 성과 대신 지속 가능성으로 경영을 평가할 때 분식회계의 유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둘째, 감사의 독립성은 제도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미 독립된 구조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수임제도 하에서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이 경영진과 가깝다면 감사인은 불편한 말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독립된 감사가 현실에서는 눈치를 보는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감사인의 역할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설명이 맞지 않으면 왜 그런가를 끝까지 확인하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사 수수료를 줄여서 감사 투입 시간을 줄이려 하거나 감사인을 바꾸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는 문서가 아니라 투자자와 시장이 회사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신뢰의 증거입니다. 회사가 비용을 내더라도 그 보고서는 결국 신뢰라는 더 큰 효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도 경영진도 시장도 감사에 드는 비용을 부재 비용이 아니라 신뢰 비용, 즉 투자자의 안심을 사는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감사 제도의 독립성은 이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보고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회사가 신뢰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문서입니다. 셋째, 투명한 공시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공시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시장과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좋은 실적만 알리고 나쁜 소식은 뒤로 미루는 순간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많은 기업이 공시를 감추는 기술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불리한 사실은 최대한 늦게 알리고 정정 공시도 최소한으로만 하려 하죠. 하지만 시장은 완벽한 기업보다 투명한 기업을 더 신뢰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인정하고 원인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회사일수록 투자자는 오히려 관리 가능한 회사라고 판단합니다. 공시의 목적은 벌점을 피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잘못을 숨기면 신뢰는 사라지지만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장은 그 회사를 다시 봅니다. 결국 살아남는 회사는 문제가 없던 회사가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숨기지 않는 회사입니다. 제도와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개인의 양심만으로는 거대한 압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불완전한 틈을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회계사입니다. 완벽한 제도가 갖춰지기 전까지 회계사는 진실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사회가 기댈 수 있는 직업, 바로 그 신뢰의 최후 보루입니다. 감사보고서를 쓰며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이걸 적으면 회사가 흔들릴 수 있다. 이걸 지적하면 고객을 잃을 수도 있다. 이 한 줄이 누군가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회계사는 진실을 붙잡는 마지막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보고서 한 줄에 양심을 남기는 사람, 압박 속에서도 숫자를 굽히지 않는 사람, 그 한 줄의 진실이 시장의 신뢰를 지탱합니다. 거짓을 허락하는 건 언제나 사람입니다. 숫자에 양심을 담을 때 회계는 사회 신뢰가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